옛날에 빽빽이라고 해가지고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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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이렇게 단순히 스펠링을 이제 나열을 하고 많이 외우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는 방법이다. 당장 티가 안 나더라도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혹은 중학교 중반쯤 지나서 지쳐버리면 그 애가 어떤 좋은 학원에 있더라도 애는 또 영어에 이제 지쳐가지고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멈춰가지고 영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걷어내시고 한국에서는 그걸 진득하게 홍콩 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TV라는 채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EBS 18년차 교재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 헌공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3대장 하게 되면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영문법, 독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영단어인 것 같아요. 옛날에 깜지, 빽빽이라고 해가지고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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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이렇게 단순히 스펠링을 이제 나열을 하고 한글 뜻을 이렇게 배치하는 식으로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 하잖아요. 그죠?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요즘 영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같이 리소스가 없던 시절에는 부모님이 영어를 좀 알고 자료를 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티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유튜브만 틀어도 영상이 진짜 많고 넷플릭스만 틀어도 원어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식을 전달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올려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한계가 있고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주면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이제 거부하는 것도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의 영어 실력과는 상당히 저는 무관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환경을 잘 이렇게 조성하고 그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규칙적으로 좀 시청을 하고 시청이 끝났을 때는 깔끔하게 또 일상으로 이 모국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가, 환경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거의 그게 전부다 할 정도로 저는 거기에 부모님들이 올인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이라고 하면 학군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인프라, 기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장점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선택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좀 장점이기는 하죠. 자, 근데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봐야 될 거 하다 보면 감당은 이제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 환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이제 그 아이들이 기관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제 불 끄고 자는 최종 작은 환경은 집이죠. 가정이라는 환경을 들여다봤을 때 영어를 가정에서 했을 때도 이 오가닉하게 원어민처럼 잘하는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부모님들은 어떤 경우 많냐면 나는 그냥 영어 잘 못한다, 내가 못하니까 이런 자료나 리소스를 아이한테 꾸준히 오랫동안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과 본인 옆에 이제 연대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커뮤니티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원서 읽기 하고 자막 없이 해가지고 영상 시청했더니 이 아이들이 좀 빨리 피는 애들도 있는데 인내를 했더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니까 누가 봐도 원어민 바람이고 듣기 나는 것들도 아주 훌륭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학원을 1도 안 다녔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집이라는 위대한 환경 속에서 인풋, 노출을 아주 꾸준히 길게 해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공부하던 시절에는 스펠링 A 하나만 틀려도 뭐 손바닥 쫙 맞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뭔가 하나 살짝 틀리면 엄단한다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확성에 대한 이 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게 정확성, 그래도 좀 똑바로 잘 써야지, 똑바로 잘 쓰는 것까지 맞지만 그거를 이제 정확성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이들한테 면박을 주는 그런 이제 정확성 위주의 공부, 나아가서 그 공부했던 것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너가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면박을 주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영어 겁나 어렵네, 나는 뭐 좀 알아듣고 뭔가 대화하고 약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니까 혼나네, 너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건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언어의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하나의 이제 언어일 뿐인데 아이들은 그거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규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규칙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아이가 나는 재밌으려고 했고 재밌는 캐릭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가 있고 이래서 영어를 출발해서 쭉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나 못한다고 하고 학원 갔더니 나 못한다고 하네.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죠. 요즘 모국어만 써도 재미있는 게 천지로 깔려있고 당장 자기는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어를 굳이 하려고 할까요? 재미도 없는데 스위치 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들이 초 1, 2, 3 때까지 잘 쫓아왔던 애들이 초 한 4, 5, 6 사춘기 올라오고 대답도 안 하고 싫어하고 엄마 영어 하지 마 라고 하고 영어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서 현장에 나가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안 시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또 그분들의 논리를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보낼 거잖아요. 학원이 티칭만 하진 않죠. 타가 기능도 하잖아요. 부모님 돌아오는 동안 애가 덩그러니 집에 있으면 걱정도 되고, 이왕 이제 학원을 보내니까 같은 값이면 그 학군지에서 좀 더 잘한다는 학원, 뭔가 좀 마감이 빨리 되는 학원, 그런 데 좀 보내고 싶은 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도 돼요. 학원에 간다고 또 다 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란 것도 부모님들은 알아요, 사실. 그래서 요는 학원을 보낸다라는 행위 자체는 그냥 동의합니다. 다만 일전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습관이라는 것들이 롤모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짧게 보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찾고 공부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학원은 학교 다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보조적인 기관인 거잖아요. 좋은 학원에만 가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갈수록 그런 쪽으로 물들다 보면 아이는 삐뚤어지게 되고, 당장 티가 안 나더라도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혹은 중학교 중반쯤 지나서 지쳐버리면 그 애가 어떤 좋은 학원에 있더라도 애는 또 영어에 이제 지쳐가지고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멈춰가지고 영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 보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다니는 게 일단 출발선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요? 학원에 일단 보냈으니까 덜 미안하고, 좀 더 나은 학원 보냈으니까 너 견뎌야 돼, 그래야 너 나아질 수 있어. 사실은 집에서 학교에서 애가 얼마나 잘 생활하는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족 구성원 간의 동의를 이룰 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경험을 좀 많이 중시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짧게 하면 도서관 가서 책 헌팅을 하자라고 하면 집을 출발해서 그 도서관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이미 아이한테는 신나는 거예요.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는 다른 뭐 잡지들 볼 수 있고, 돌아오는 길에 또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이 종합적인 경험 안에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노출의 대상으로 삼았던 집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겸손하다는 게 저희는 한 게 없어요 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게 없다는 말은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공을 들였을까요? 그 아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험을 하면서 그 속의 영어를 좀 많이 녹이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할 때에는 집에서 원서라든지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그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단시간에 해야 된다 영어가, 이런 욕심도 없더라고요.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욕심이 없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영어를 야금야금 먹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영어라는 것을 먹은 만큼 애의 영어 자아가 자라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어머 저는 한 거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할 뿐이었다. 북유럽의 영어를 또 잘하는 강자 나라 중에서 핀란드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의 교육적인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본다면 그들은 공교육의 승리가 아닐까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핀란드 교육하면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하지만 그들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아이들이 영어 시작하거든요. 공교육의 승리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잘 보니까 그들은 이제 시청각 학습입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어릴 때부터 영어로 나오는 거야. 걔들의 뽀로로는 영어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황에서 TV를 틀어. 근데 또 거기서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나오는 거죠.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캐릭터 심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영상에서 비춰진 그런 것들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니까 한국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애가 자막이 없는 것을, 굉장히 쉬운 것을 그냥 맥락을 통해서 시청을 한다.
한다. 그거를 1년, 2년, 3년, 보통 저는 3년에서 5년은 보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걸 진득하게 몇 개월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바라는 이기적인 양태를 좀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출을 다양한 케이스를 해서 애가 팝송에 긁히든 디즈니에 긁히든 뭐에 긁히든 그것과 영어가 연결이 된다면 그때부터 쭉 길게 이어나가면서 고학년이 되면 학습을 좀 접목시킨다. 얘는 어쨌든 원어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어 짬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원어민스러운 영어가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기는 너무 어릴 때 3, 4세 이럴 때는 좀 그렇고, 우리말도 좀 알아듣고 애가 우리말로 티키타카가 되는 시점 돼서 만 5세, 6세 요때쯤 가서 사실은 영상을 보여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다 폰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폰으로 보여주거나 아이가 조작하게 하는 순간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가 조작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TV에 이렇게 연결해서 봐가지고 컨트롤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분량보다는 사실은 컨트롤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애한테 이제 보여주고 애가 좀 보면, 자 우리 이만큼 봤는데 시계 바늘이 저 정도 가게 되면 끝낼 거야. 왜냐면 우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거 오케이 하면 계속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애가 오케이 하면 끝나기 전에 또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보고 있는데 시간 됐다고 뚝 끊어지면 애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료 한 5분쯤 되면 종료 5분 전이야 라고 예고령을 주고, 1분 전이면 1분 뒤면 또 끝나는 거야 하고는, 그 다음에 너가 끌 수 있겠어? 요게 사실은 영어 교육보다 더 우선시되는 미디어 교육인 거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데 애가 스스로 그거에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생을 해줌에 있어서 그리고 끝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잘 하게 된다면 애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 에피소드 정해놓고 이거 20분짜리 에피소드라고 하면 20분짜리니까 딱 20분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뭐 그거 좀 길어져서 2편 정도 한다면 40분,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를 깔끔하게 시청을 하고 종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저는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거기 있는 예문을 저는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ball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BALL, 공, BALL, 공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때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확 쓰고 이제 공, 다음 거 빨리 미리 써놔. 머릿속에서 녹고 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많이들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ball이 있으면 항상 예문이란 걸 먼저 저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영어를 말을 실제로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The ball is different 이란 게 있으면 그 문장을 보면서 그 안에 어쨌든 ball이 있잖아요. 그럼 그 ball은 누가 봐도 이 단어장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거는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시 BALL이라는 더 현미경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ball을 아무리 알면 뭐하냐 이거죠. BALL과 공을 매칭하는 것이 단어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다. The ball is different라고 말을 하는 게 그 ball을 활용하는 거의 완성이라고 저는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단어장 하나에 3,000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3,000개 단어들을 쪼가리 내서 알파벳으로 공, 학교 했던 거고, 저는 했던 단어 또 나오고 연결될 거잖아요. 3,000개의 문장을 몇 번씩 썼으니까 10,000개씩 공부했겠죠. 그럼 시간이 흘렀을 때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펠링만 좀 남고 말을 하려니까 또 머릿속에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작금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제 또래들이 겪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죠. 외국 가면 어떻게 돼? 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항상 가게에서 나오고 나면 아하 나 차별당했구나,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든지 시차가 생기는 영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문장 단위로 저는 많이 했었고, 단어장도 나중에는 그 수준에 맞는 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원서나 교재나 나왔던 것들을 문장째 옮겨가지고 또 문장장을 만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3-4권 정도 문장을 그냥 외운다긴 그렇고 그냥 그 문장 자체를 내가 계속 그거 삶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했더니 나중에 몇백 개 정도 문장이 남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쉬운 영어, 우리 200개 300개 문장만 알아도 사실은 내가 웬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점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바닥이 됐지만 돌이켜보니까 문장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재기를 해서 EBS 강사도 하고 해외에서 지금은 캠프 유학 사업을 할 때도 파트너들하고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학창시절의 피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아마 이 단어 공부를 지금 아이랑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가면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오.
돌아와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중학교 단어장 하나 정도는 집에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일단은 선택을 할 때 아이와 함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아이가 결국은 총대 메고 가능성을 올라야 되는 당사자인데 그런 거 없이 너는 여기 맞아 라고 던져주는 거 자체가 이미 의지가 좀 많이 꺾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선택을 하라, 서점에 가서. 두 번째는 선택을 할 때 아이한테 문장을 보고 너가 이 문장을 외우거나 영작할 수 있을 수준의 단어장을 골라라 라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만 보게 되면 이 단어장은 너무 쉬운데 다른 유튜버 전문가들 보니 50% 정도 모르는 단어일 때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랑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문장 갖고 무조건 애가 뱉을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기 때문에 단어는 사실은 한 페이지 10개 단어 중에서 한두 개밖에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문장을 봤을 때 애가 오, 나 이거를 영작 시험을 본다고 하면 빡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단어장을 공부하면서 거기 있는 쉬운 문장들을 3,000개, 4,000개를 1년 동안이면 단어장 한 권이면 두세 번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쉬운 문장들을 1년 동안 3-4번 돌려가지고 한 10,000번씩 쓰면서 영어의 바다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래서 쉽더라 하더라도 영어 문장을 아이가 예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들. 하루에 문장을 여러 번 봅니다. 저녁쯤 되면 단어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영어 문장 가리고 한글 문장 보고 영어로 옮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단어 시험이에요. 애가 무서워할까요? 처음엔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처음에 디폴트 값이면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신 채점을 부모님이 해가지고 으이구 이거 또 틀렸네 으이구 애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가 1차적으로 답지를 보고 채점하게 해주세요. 엄청 설레합니다. 그래서 애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틀리는 걸 발견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무조건 다 안다 그러거든. 그리고 모르면 망했다 그러거든. 중간이 없어요. 어느 지점을 내가 어느 정도밖에 안 했더니 부족하더라. 애들은 그게 없어요. 어른들도 그런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답지를 보고 채점하면서 오! 내가 이거 안다고 생각 틀리네? 부모님이 잔소리할 게 줄어든. 애가 또 계속 틀려. 나 어를 계속 빼먹네? 본인이 나중에 문법 공부하게 돼 있어요. 문법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른들이 해줘야 될 건 뭘까요? 애가 채점한 걸 보고 다시 파란색 같은 거 다른 색깔을 보면서 너가 이거 했는데 이게 빠졌더라 라고만 알려주면 애가 답지 보고 했는데도 내가 또 틀린 게 있어? 라는 걸 그걸 보면서 그냥 메타인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 어떤 자극만 줘서는 두려움만 쌓이는 거고 자신감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혼 많이 났던 사람들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대학도 진학하고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죠. 문장 이상 뱉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힘들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문장 단위 이상 해야 되고 문장 단위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판단했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하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바로 채점하면 그 기회를 뺏는 겁니다. 제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받게 되는 트로피마저 뺏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영어를 잘 했었고 혹은 더 잘 하고 싶었고 그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때로는 짠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감정적이게 되면 아이들이 긴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걷어내시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초등 때는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를 객관적으로 좀 설정을 해서 노출을 바탕으로 애가 무자막인 것을 꽤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선물까지는 즐겁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요거를 너무 연결지어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대신에 고학년쯤 되면 물러설 수 없죠. 그때는 덩어리 위주,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게 하고 테스트도 보세요. 하지만 그 테스트 자체가 아이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테스트가 되게 하시면 일종의 실용영어, 입시영어 둘 다 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적으로는 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단어를 좀 많이 외우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단서를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답을 딱 찍는 이런 스킬. 그럼 애가 이거 단어 몇 개 이 조각조각 내서는 문장 하나 읽고는 올라가요 다시. 또 읽다 보면 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중간부터 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자녀가 좀 어리다면 최대한 많이 읽으라고 홍공 흐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홍공TV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EBS 18년 차이자 교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영어 교육자 홍공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른들이 수능을 보던 시절보다 지금 수능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왜 어려워졌냐라고 보면 일단은 낼 수 있는 것도 이제 거의 고갈이 되어버렸다. 소재 자체가 일상적이고 평범하던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경제도 나와버리고 철학도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도 그런 내용을 따라가기가 급급한데 이제 영어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즉 이걸 다시 좀 치환을 하자면 추상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중이라는 것을 꿈에도 못 그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에 읽어내려가야 된다는 이 압박이 있는 거죠. 일단은 어려운 건데 학습적으로는 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단어를 좀 많이 외우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어떤 리딩 스킬을 합쳐가지고 단서를 조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답을 딱 찍는 이런 스킬 위주가 시간도 절약되고 시험 문제들은 잘 먹히지만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어려워진 지문 속에서는 단어 바이 단어로 이렇게 읽어나가고 스킬만으로는 힘들죠. 특히나 이 지문이 요즘에는 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무엇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와 약간의 스킬 요 정도는 무장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1, 2학년은 어떻게 버티는데 고3쯤 와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내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맛보게 되면 아주 그 뜨거운 문장들이 나오죠. 길어. 그럼 애가 이거 단어 몇 개 이 조각조각 내서는 문장 하나 읽고는 올라가요. 다시 또 읽다 보면 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중간부터 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추상성, 길이, 학습법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애가 32번, 33번에서 한 두어 번만 걸리면 뒤 문제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죠. 시간이 늘 부족하게 되고 어렵다. 작문 독해까지는 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순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오형식 5가지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수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실은 많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독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든 썰추든 이런 게 보다 보면 칠판에 보면 끊어읽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끊어읽기. 필요해요. 긴 호흡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짧게 가져가면서 긴 문장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 추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한다 그러면 수식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 나오면서 한국어로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가령 이제 I like the thing that you like. 가령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죠. that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너가 좋아하는 하면 너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한국말로 옮겼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들의 어떤 지문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순차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독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게 우리 어순에 맞으니까 그게 잘못된 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흐르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로 생각하면 더 명확하죠. 원어민이 야, 지금부터 뒤에 수식어구 설명해 줄 건데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말한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선행사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기나 듣기나 사실은 똑같다. 물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보를 딱딱 얻어내면서 어떤 것이 무엇을 하더라 라는 그 순서, 어떤 것이 무엇을 한다 이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문장에 가게 되면 영어를 영어스럽게 해독하는 것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해롭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The effectiveness of a leader in guiding a group depends not so much on the position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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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not so much A as 이런 식으로 A라기보다는 B 뭐 이렇게 공식을 모르면 어이구 너가 공식 몰라가지고 못했다 이런 식으로 혼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제 앞에 나왔던 effectiveness라는 것들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길어지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또 동작 부분인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저는 영어는 2마디, 3마디 정도만 자를 수 있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방금 보신 문장에서는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거로부터 저는 출발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다 하더라도 앞에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1번입니다.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effectiveness, 효과적인 거, 효율적이라는 것은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어 동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1, 2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이 뭐뭐 하더라라는 요거를 일단 찾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오는 구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하나의 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not이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정보가 동그라미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효율성이라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냐면 뒤에 따라 나오는 것에 달려있는데 not 있는 부분은 아니라 뒤에 동그라미 부분이다. 끝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는 것은 X가 아니라 동그라미에 달려있다가 되니까 이 문장의 요지는 앞에 나온 1번이라는 것은 동그라미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이 코어를 뽑아내가지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 부분에 핵심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그 문장을 다 읽어도 내용이 이렇게 남는데 단어 바이 단어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대충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앞에 내용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나가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좀 남기는 순차식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곱씹어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길어져가지고 어디서 1번과 2번이 끊어지는가 그게 이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이제 수식하는 문장이 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작이 진짜 2번인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진짜 2번 동작인지.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들은 구조적인 긴 거를 많이 안 접해보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2번인지 진짜 척추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데서 시간을 일단은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진짜 아이러니한 게 결국 이 수능 지문인 거잖아요. 그죠? 요것과 맞닥뜨려지는 것은 한글 독서예요. 3등급까지는 어떻게 해도 애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2, 1 올라가려고 하면 이 추상성과 전체 어떤 맥락에서 딱 던지는 메시지를 한 번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요약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딱 하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들은 이게 주어지지 않아도 떠돌아다니는 핵심 단어가 비슷한 게 있으면 찍으면 맞추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학평이라든지 이렇게 평가원에서 나온 것들은 그걸 굉장히 끌어올려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도 선택지를 가리고 내가 이제 요약을 딱 한마디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중학 기간에 걸친 독서, 특히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비문학 그거로 전환을 잘 시켰던 애들이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등학교 2, 3학년 가가지고 영어의 추상성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을 때 딱 맞아지면서 아무리 쪽집게 가해를 해도 안 되는 그 라인을 넘기는 데 큰 공헌을 하는 거거든요. 참 우습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어 사고력 안에 영어 사고력이 있다라는 그런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자녀가 좀 어리다면 원서를 최대한 많이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언제까지? 나도 걱정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 영어를 걱정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게 사실은 진짜 철학에 대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마지노선은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픽션이나 논픽션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든 좀 나옵니다. 안 되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해서 수능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70단어, 80단어, 길면 90, 100단어 그거를 이제 몇 문장으로 해놓은 건데 호흡이 짧거든요. 근데 그 수능의 시대가 다가오기 전 중학교 때 긴 호흡의 것을 원서를 해놔야 애가 이제 유창하게 일단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통해서 유창성을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애가 어디든 물에서 잘 뛰어놀 수 있다를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걸 갖고 수영 대회를 나가듯이 조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애는 이미 고등학생인데 늦은 건가요, 홍콩쌤? 하는 집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우리 집은 도저히 이제 원서를 읽을 어떤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확성 위주의 독해로 일단은 출발을 해야죠. 그 친구들은 어떤 게 1번인지 2번인지 구조를 익히게 하고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우리가 읽고 읽을 독자에 이해할 때 그 해자잖아요. 그래서 reading과 comprehension 오기 때문에 우리 독해라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긴 호흡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짧은 지문이라도 이 아이가 해석을 잘 하고 요지를 딱딱 뽑아내는 것부터 일단은 출발을 하는 거죠. 정확성이라도 올리면 뭔가 하나는 잡혔잖아요. 그럼 아이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정확성 위주의 독해라도 일단 해서 점수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유창하게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세트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5문제 딱 시간 애매하게 주고 애가 막 이렇게 딱 하게 하면 그 안에서 좀 이제 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를 위해서 조금씩 독서를 좀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쉽고 괜찮지만 아이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원서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 이왕 할 때 원서 읽기의 기회를 다시 한번 도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독서 활동이 아이한테 반영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원서 읽기를 통해 가지고 좀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학습적으로 여러 문제를 좀 세트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면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친구들은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구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장 단위로 된 것들. 그래서 그런 구문 교재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 자체를 굉장히 정교하게 하지만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저학년 혹은 나가서 한 중학교 한 3학년 말쯤에 좀 익히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빨리 해석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그 문장 블럭을 가지고 이제 글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글 자체를 빨리 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 친구들의 인생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에 있어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올리는 것부터 작업을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상황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감독관도 그 상황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환경 자체는 불편한 게 맞다라는 걸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불편한 거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꾸 제거해 주려고. 맞아요. 제거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곳은 편한 것만 있나요?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헉 할 때도 있지만 살아가죠. 그나마 시험 고사장은 그나마 좀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시험장은 불편한 곳이 맞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로 인해서 너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억울하니까 따져서 뭔가 해가지고 내가 고득점을 받고 전교 1등 할 수는 없어요. 같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얼마만큼 극복하느냐 싸움이에요. 저는 사실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어떤 책걸상이 불편하고 작고 긴장된다. 그래서 더 라고 한다면 집에서 내가 모의고사를 볼 때도 불편한 세팅에서 하세요. 그잖아요. 집에서는 편하고 스터디 카페는 굉장히 밝고 좋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어느 날 굉장히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불편한데 조그만 책상에서 큰 시험지를 올려서 공부할 때 과연 그게 신경이 쓰여서 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장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지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 내가 시험을 볼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 의자 크기든 뭐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또 좋겠죠. 약간 소음이 있는 카페 가서 해본다든지 해서 약간 그거에 묻어내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요. 첫 번째 환경이고, 두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점심 이후다. 졸리죠. 근데 나는 아침 잤을 때 조금씩 문제를 풀었어. 시차가 있잖아. 시차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비슷한 시간대에 내가 그거를 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요컨대 이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본인만의 팁이 될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분석하고 그 약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팁으로 만들고 나중에 잘 극복한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후배들을 한번 도와보세요. 그러면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기출은 저는 성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사설 모의고사들이 기를 쓰고 출제를 해도 평가원에 그 집단지성이 출제를 하고 감금된 상황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제 낸 문제의 퀄리티를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기출은 그런 옥석 중에 옥석인데 많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기출 문제를, 특히나 이제 고3 거를 기출을 끄집어내서 공부하는 것을 저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3 것은 정말 정수 중에 정수거든요. 원액과 같은 건데 그걸 이제 고1 때 그걸 이제 애들이 풀면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그냥 밑줄 쓱 긋고 답 대충 이거네 굉장히 편하게 다루고 풀고 편하게 다루고 채점할 때 나 90점 나왔어. 내가 수능 3년만 더 빨리 봤어도 내가 1등급 나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자만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난다긴다 하는 선배들이 왜 기출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자기가 그 필드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축구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그런 기출을 마구 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이만큼 잘해. 그리고 이제 고3쯤 됐을 때 정작 그때 고1, 2를 거쳐서 내 사고력과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잖아요. 정점에 달아 있는 순간인데 기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얘는 이제 풀 게 없는 거죠. 그럼 더 어려운 사설거 막 찾아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사설거랑 평가원 거는 말씀드린 대로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거지가 돼버리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풀었던 문제라도 다시 좀 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른들 생각이고요. 애들은 딱 그거 이제 옛날에 풀었던 문제를 푸는 순간 이게 사실은 오답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고3 때는. 평가원이 많은 품을 들이는 것은 정답지가 아니에요. 나머지 오답을 어떻게 그럴싸하게 만드느냐가 그 해에 평가원에서의 어떤 하이라이트 공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답을 찍어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3번으로 가고 맞아! 이미 지금 나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더 올라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날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새로운 기출을 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앞에 풀었던 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딱 게임을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못 풀고, 의자도 딱딱한 걸 안 했네?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출 관리를 좀 잘 해라 라는 것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틀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해가 뭐 듣기를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너 듣기 안 되면 듣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고 학생들한테 듣기가 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구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문을 공부를 해서 문장이라도 이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수능 관계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어란 그 작은 블럭을 외우면서 매일 이 문장이라는 독해를 위한 기본 블럭을 이제 공부를 일단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1단계라 봅니다. 단어는 매일매일 공부하되 거기는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야 구문 공부할 때 괴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와 구문 공부를 통해서 기본 문장을 일단은 계속 학습을 해주는 것이 1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유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수능 지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핵심을 묻는 문제들이 특히 초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나아가서 이제 목적과 같이 이 글이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지스트는 뭐냐 라는 걸 이제 묻는 문제, 그거부터 풀길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해석이 좀 되고 나면 어려운 거, 빈칸 추론, 쓰기 문제, 그거를 잡음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나아가서 이제 뭐 목적,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문장이 한 4개, 5개 합쳐지면 하나의 지문이 되는구나를 익히고 정답을 맞추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의 문제가 거의 실수가 없다. 만점 그 유형이 나올 때가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문제, 간접 쓰기죠. 빈칸이라든지 순서 맞추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합할지 이런 쓰기 문제를 그 다음에 공략을 하면서 내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기본적인 블럭,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맞춰야 될 문제들, 가장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세트 효과죠. 그러면 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런 문제들을 세트로 5개, 그 다음에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세트를 풀면서 어떤 달리기, 엄점 장거리로 가듯이 지구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은 수능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혹은 영어 독해의 일정 수준 이상은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라떼는 단어 정말 모질게 많이 외우고 문법 많이 깊게 좀 공부하고 해석도 막 끊어가면서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 독해들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추상성도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나아가서 아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나갈 수 있고 어떤 위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감으로써 가장 쉬운 단어나 구문부터 나중에 세트를 푸는 것까지 위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좀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응원을 해준다면 영어 읽기, 그리고 나가서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